안녕하십니까. 제목을 보시면 느끼시겠습니다만 이제 스탈린 시대 소련, 그 욕망이라는 단어와 제법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동네고 시대입니다. 실제로 저도 그리고 또 많은 요 스탈린 시대 소련 연구자들도 욕망이라는 키워드로 이 시대를 바라본 케이스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사실상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혁명 시대는 오히려 이제 이모션이라는 차원으로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이미 스탈린 시대로 가면 우리 생각에는 이제 엄혹함과 뭔가 집단주의 이런 것만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것과 이제 욕망은 정말 거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발표를 한다고 했느냐? 네, 순수히 뷰로크라틱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저의 어떤 기억이요. 신임 교원은 이런 걸 해야 한다라는 어떤 기억. 네, 제가 수년 전에 전적대학에 있을 때도 바로 똑같은 인문학 포럼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도 그 학교 신임 교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를 했고 이번에도 불과 1년 반 만에 역시 또 책임을 묻고 그냥 선뜻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했을 때 그나마 그래도 스탈린 시대 전체 중에 이 공산당원이 관련된 자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는 이런 이제 이른바 소련 사회 엘리트층이고요. 스스로 이제 자료를 생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고, 넓게 봐서 이제 지배 계층 또는 지배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기존 연구 성과도 이제 상대적으로 많은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선 오전에 발표하신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방금 발표하신 두 분처럼 이들의 텍스트를 많은 양을 또 아주 깊이 있게 제가 독창적으로 연구하는 시간까지는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나오는군요. 일단 공산주의 체제에서 욕망이라는 걸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약간은 이제 일종 앞으로 이 연구를 좀 발전시켜 나간다라는 그런 어떤 준비격으로 기존에 있었던 이제 소련 연구의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 4개가 이 당원과 실제로 이 패러다임들은 이제 욕망 문제를 직접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당원 문제를 건드리면서 이 당원들의 욕망이라는 부분을 끌어낼 수 있는 여러 단초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단초들을 제가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고 그 단초들의 단점과 한계를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새로이 향후에 이제 한번 이 연구를 더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준비성의 그런 발표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행인 거는 그래도 저도 특정 이제 국가기관 또는 연구소 이런 자료들을 이제 스탈린 시대에 많이 보면서 그 중에 또 상당수가 당원이었고 또 그 사람들이 남긴 텍스트를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욕망 문제에 관심을 갖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런 기초적인 어떤 파운데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이제 향후에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지금 꿈을 꾸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 4개를 이제 하나씩 소개해 드릴 거고 그 4개의 패러다임이 당원과 그리고 당원의 욕망 문제를 어떻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이제 던져주고 있는지를 이제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개 중에 이제 2개는 국내 학계에도 꽤 많이 알려졌고요. 나머지 2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는데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유명한 전체주의입니다. 냉전의 시작과 더불어서 이제 대유행을 했고 대개 한 60년대 말까지 이제 지배적인 패러다임이었던 거고요. 이 부분은 오히려 이제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왜 이게 그렇게 유행했느냐? 2차 대전 때 아군이었던 소련이 순식간에 이제 적이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대전 기간 내내는 너무나도 소련이 이미지가 좋았습니다. 미국 내에서요. 근데 그거를 빠르게 이제 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원래 적이었던 나치의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치와 소련의 이미지를 이제 붙여놓고 소련을 쉽게 적으로 연상할 수 있게 이제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곧 전체주의고요. 그래서 나치와의 외관상의 유사성을 이제 부각하는 작업이었고, 그래서 외관적으로 보면 비슷한 게 꽤 있죠. 일당 독재나 뭐 지도자 숭배, 비밀 경찰, 테러 등등이 있었습니다. 맥락은 다 달랐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점은 비슷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갖다 붙이기 좋았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주의가 나름 철학적인 베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외관상의 사회과학적인 접근을 넘어서 이제 이 부분, 특히 이제 근대 사회 전체에 사실 해당된다고 주장했던 거죠. 아렌트 같은 인물은.
그래서 이 전체주의라는 거는 이제 사회가 원자화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가장 핵심적인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요. 그래서 국가가 사회에 있는 그 자율 영역을 다 파괴를 해버리니까 이제 개별화 전부 되고 원자화돼서 이 사람들이 어떤 집단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거나 다른 이견을 내거나 이런 게 이제 불가능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벽한 국가 통제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메시지를 이제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 이제 사회를 원자화시키고 국가가 완벽하게 사회를 통제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당원을 주목한 거예요. 이 전체주의자들은요. 그래서 이 당원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사회의 원자화를 가져오는 그 역할의 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감정의 집행자였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무감정의 집행자니까 욕망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억지로 욕망을 만약에 찾는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중앙당과 하나다라는 걸 우리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는 이제 찾아낼 수 있고요. 이 전체주의론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하나는 이제 당에 대한 충성 욕구, 이게 욕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당에 충성을 바치고자 하는 그런 열의. 예. 그 다음에 이제 당과 더불어 자기가 이제 사회를 지배한다라는 지배 욕구, 뭐 이런 욕구들이 이 전체주의자들이 그리는, 전체주의론자들이 그리는 소련 공산당원들이 가지는 욕구입니다. 욕망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림을 어쩌다 그리게 됐느냐? 그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활용했던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당원이 공식 석상에서 나와서 했던 발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발언들은 이제 이 냉전 시대도 다 이용할 수 있었어요. 마치 지금 우리가 이제 북한 자료도 공식적으로 하는 발언들은 다 이용할 수 있듯이. 거기서 보면 이제 맨날 당과 함께 한다 그러죠, 자기가. 그러면서 이제 당과 나는 하나고. 자신의 어떤 사적 감정이나 이런 건 전혀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하게 쓴 거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름 수기가 이제 자료로 있었는데 문제는 수기가 다 수상 수기예요. 그러니까 당으로부터 상 받은 수기들. 그러니까 그 당으로부터 상 받은 수기는 이제 사적 감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위의 이야기들을 그냥 그대로 정말 이 사람들 무감정의 집행자들이고 당과 하나 되려고 하는 인간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정확하게 이제 전달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리얼리즘 소설을 이제 보조적으로 자료로 이용해요.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만 정말 역대급 보링한 그런 소설이죠. 그렇죠? 항상 이제 고난에 뭔가 이 도전을 받다가 사회주의 혁명의 참 의미를 깨닫고 열심히 이제 투쟁을 해서 마지막에 승리한다라는 그런 플롯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도전은 다양한 방면에서 와요, 물론. 뭐 간단한 유혹부터 시작해서 간첩, 첩자가 접근하는 거, 뭐 스스로의 게으름, 여러 가지가 옵니다만 어쨌든 그걸 다 극복하고 결국은 이제 이 당성 또는 계급성을 획득한다라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 이미지를 이 당원 연구에 그대로 갖다 붙인 것이 이제 전체주의론자들의 이제 해석입니다. 네, 전체주의가 이제 쇠퇴하고 70년대부터는 수정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흐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전형적인 이른바 68세대들입니다. 이 수정주의자들은 60년대 이제 미국과 이제 서양의 유럽에서 한참 활발했던 이제 학생운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넓은 의미의 이제 진보라고 이제 규정할 수 있는 인물들인데요. 근데 그거에 더해서 마침 이제 해빙, 그러니까 후르쇼프 정책에 의한 해빙이 있었고 미소 관계가 좀 완화되는, 그리고 대탕트도 70년대부터는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회과학 이론으로는 이제 근대화론과 수렴론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이제 뭐 간단하게 이 맥락에서만 말씀드리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결국은 이제 산업사회라는 틀로 똑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뭐 어디는 혁명을 거치고 어디는 정치적인 격변 때문에 더 힘들고 뭐 폭력이 난무하고 뭐 이러지만 결국은 이제 유사하게 간다라는 이제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이제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수정주의자들은 소련을 좀 특별하게 보려고 안 하고 이제 근대 산업사의 한 종류로 역시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그런 식으로 자료를 봤더니 아까 전체주의론자랑 정반대 이야기, 그러니까 국가 영역 밖에 자율적인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내요. 그러니까 국가가 통제하지 못하는 영역이 정말 많다. 쉽게 이제 사회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어떠냐? 정책이 잘 안 됐다라는 자료가 많거든요. 뭘 추진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입안할 때도 의외로 의견이 많고 논쟁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 많이 싸우는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주의론이 그리는 그림하고는 다르지 않느냐라는 거고, 결국은 정책이 실패해서 뭔가 비효율이 난무하는 모습들이 이제 드러납니다. 소련에서.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 하면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긴 한데요.
그것이 역으로 보자면 이제 국가 통제가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인 거죠. 거기서 이제 재밌는 것이 이제 아까 당원은 무감정의 집행자였습니다만 오히려 이 수종주의자들은 당원이 그 실패를 만든 이런 국가 통제 정책이 사회에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게 만드는 주인공들이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 이렇게 보는 거죠. 당원은 인간이었다 이겁니다. 인간다웠고 좋은 말로 게을렀고 그리고 정책이 내려오면은 그거 하기 싫어서 계속 회피하려고 했고 모면하려고 공모했고 지네끼리끼리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사실 처음에 이강전 선생님 말씀하시던 이른바 사적 욕망과 공적 욕망이라고 이제 구별을 하셨지 않습니까? 오전에. 이 인간들은 사욕의 인간형입니다. 수정주의자들이 그리는 스탈린 시대 당원은요. 그래서 근대 산업 사회의 다른 사회의 엘리트랑 별로 다르지 않은 거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정부패도 일삼고 축제하려고 하고 특권이 있으면 나름 남용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그 사적인 욕망, 성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쉽게 분출을 하고 이런 케이스들을 찾아내요. 네. 얼핏 여기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부정축제하면 뭐하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회주의 사회에도 돈 많이 벌면은 놉니다. 신나게. 네. 그러니까 흑해 가서 놀기도 하고 막 다 놀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는 그 돈 갖고 사업체는 못 꾸리죠. 사회주의 사회니까. 그렇지만 다른 식으로 놀 수 있는 여지는 많습니다. 그래서 다 얼마든지 이제 이런 걸 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민중과의 거리가 더 생긴 거예요. 당원이. 그러니까 당원이 원래 아까 민중을 국가와 합일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 특권층의 이미지가 생기면서 거리가 생기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민중의 분노를 사는 대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스탈린 시대 대숙청의 맥락이다라는 이 사람들의 이제 주요 발견이에요. 우리가 숙청하면 그냥 막 죽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숙청은 공무원 테러였고 이런 이제 관료 같은 이제 국가 관료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이런 부정축제나 부정부패나 축제에 대한 어떤 테러였고 그 테러가 이렇게 대숙청이 된 이유는 뭐냐? 민중과의 괴리 때문에 민중이 투서를 많이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한다라는 투서가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내사를 한번 딱 해보면 누가 비리를 저지르게 걸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모 때문에 한 명이 걸리면 계속 줄줄이 사탕으로 걸리는 거죠. 우리 예전에 이제 관피아란 말도 유행했듯이 그 비슷하게 그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숙청의 대상이 되고 국가는 또 그거를 나름 이제 교화시키겠다고 이제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는 겁니다. 그 노동 수용소의 원래 정확한 이름이 노동 교화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류의 사욕형의 인간형은 열심히 노동을 하면은 교화된다 이렇게 이제 소련의 당국은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추진했는데 역시 그것도 잘 안 됐다라는 게 이 사람들 얘기예요. 그럼 이제 무슨 자료를 받느냐? 자료의 성격이 그렇게 다른 건 아니었어요. 근데 주로 뭘 봤냐면 이 사람들이 국가 내에 있는 이제 공무원들 보고서 같은 걸 봤는데 그 보고서를 보면 뭐 안 된 게 너무 많이 나와요. 뭐 이랬는데 뭘 추진했는데 뭐가 안 됐고 안 됐으니까 뭐였고 뭐 이런 그 안 된 문제점들을 이제 이 사람들은 찾아낸 거고. 그리고 의외로 소련이 이제 신문 잡지에서 이상한 스토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 동네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뭐가 잘 안 됐다는 둥 뭐 이런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스토리들을 집결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국가라는 게 국가 기능이 워킹하지 않는 모습들이 이제 잔뜩 이제 드러나면서 그런 자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설은 이 두 가지 패러다임은 어쨌든 문서고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에 굉장히 이제 지금 우리가 만약에 북한 연구하듯이 한계가 있는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문서 접근에 한계가 있는 차원에서 연구였고요. 이제 세 번째 이른바 이제 후코리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이제 논의는 이제 90년대 이후에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이제 문서를 본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뭐 맥락은 이렇고요. 이제 해체가 되니까 소련 해체가 되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지성계의 보수화가 왔었죠. 우리 선생님들 많이들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만. 그리고 동시대에 거의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과 이제 문화 연구 같은 게 유행했던 것도 역시 이제 기억하실 거고 실제로 문학 연구의 영향을 또 많이 받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제 무슨 자료로 이 후코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봤냐면 이제 세로의 억세스가 가능해졌으니까 이런 자료들이 가능해졌어요. 당원이 쓴 아까 상 받은 수기 말고 진짜 혼자 감추고 있었던 수기들 자기가 쓴 그러니까 비출간 개인적인 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크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 가입할 때 쓰는 자서전하고요. 당원들 같은 경우 이거
예전에 이제 뭐 지리산이나 이런 소설 보시면 기억나시겠습니다만 공산당 들어가려면 계속 자서전 쓰라 그러죠. 지겹도록. 그래서 자서전이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쓰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일기, 그다음에 출간되지 않은 수기, 상 못 받은 수기들. 그러니까 일하다가 힘들었다 뭐 이렇게 쓰는 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수기들까지 이제 직접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후코리언들이었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공산당 이데올로기를 단순하게 이제 옛날에 사회과학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담론 체계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 체계 속에서 어떤 주체들이 이제 생산되느냐 문제에 이제 집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주체가 만들어졌느냐 이제 당원들인데 이 사람들의 발견은 예전에 전체주의자들하고 사실 좀 유사하게 자아와 당을 동일시하는 그런 당원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양산됐다라고 보고요. 일단 이게 눈부셔요. 출판되지 않은 저기에서도 글들에서도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깔리는데 출판된 것과 아닌 거의 차이는 뭐냐면 요거. 그러니까 저 아까 상 받은 거는 자기 사적 욕망이 끌어오는데 지가 참았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냥 다 잘한 것만 있는데 이 실제로 출간되지 않은 걸 봤더니 끊임없이 사적 욕망은 끌어오르는데 자기가 그걸 계속해서 성찰해 나가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탓하면서 이 사회주의 건설에 지금 나서야 되는 이때 내가 게으름에 빠질 수는 없어. 뭐 이런 류의 글이 계속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70년대,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선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성찰적인 글쓰기라는 게 꽤 있었잖아요. 자기의 어떤 그런 스스로를 탓하면서 나의 부르주아적인 감성을 뭐 이렇게 스스로 반성해 본다. 뭐 이런 류의 글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영미권의 학자들이 봤을 땐 굉장히 신기했던 겁니다. 이 자료 자체가. 일단 자기네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거니까. 뭐 사적 욕망의 대표적으로 어떤 게 나오느냐? 이제 가족주의 편향성. 그러니까 자기 뭐 아버지가 무슨 분홍이었고 무슨 계급의 적이었는데 아버지가 어쨌든 아버지니까 좀 친하게 느껴질 거 아닙니까? 불쌍해도 보이고. 근데 그거를 스스로 계속해서 독려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계급의 적이다. 나는 냉정해야 된다. 이런 가족주의에 뭐 이렇게 휘둘리면 안 된다. 이런 류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또 주색과 게으름. 이게 이제 여성 공산당원은 남자에 대한 거고, 남성 공산당원 여자에 대한 거고, 또 동성애도 꽤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거를 이제 자기가 억제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게으름에 대한 어떤 성찰 정말 자주 나오고, 결정적으로 이제 특히 영미권 학자들이 흥미롭게 봤던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앙당의 정책에 대한 의심이 계속 피어오르는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독려합니다. 스스로를 성찰합니다. 그래서 당은 항상 옳다라는 사실은 크게 보면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사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신은 항상 옳은 거고 당은 항상 옳은 겁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가 지역적인 어떤 포지션에서 봤을 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옳은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끊임없이 성찰해가는 과정들이 나오고요. 이거를 이제 학자들은 영미권 학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래도 익숙했었습니다만 이런 자료가 이게 자기 파괴적인 반성이다. 자아를 파괴하는 반성이고 어떤 학자는 영혼에 대한 자발적인 테러를 가하는 거다. 왜냐하면 이제 글 자체가 너무 놀라우니까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너무나도 강하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 왜 동시대에 이제 전혀 다른 입장에서 또 이제 보는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저도 소련사 연구자고 스탈린 시대 연구자입니다만 스스로 정말 놀랄 만한 것이 이게 패러다임별로 사회를 보는 시각이 너무 달라가지고요. 진짜 스탈린 시대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패러다임별로 이게 상반된 시각을 보이니까 지금 신정통주의라고 새로운 친구들이 나와요.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수정주의자들이었던 친구들이 이제 문서를 더 볼 수 있으면서 좀 진화한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자료를 자세히 못 봤는데 이제는 이제 관계 자료도 많이 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적 자료도 역시 이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크게 자료 종류가 두 가지죠. 이 인간들이 좀 더 본격적인 역사가들이어서 좀 더 부지런합니다. 그러니까 뷰로크라틱 소스들을 왕창 봐요. 아까 그 후코리언들은 꽤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베이스가 섞여 있어가지고 주로 리터러리한 어떤 텍스트만 이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좀 역사가들이어서 이제 그야말로 너리웍을 좀 하는 거죠. 그 예전에 이제 그 이른바 뷰로크라틱 소스를 봐서 뭐 회의록이니 인사기록, 제출 보고서 이런 거 잔뜩 보고요. 그리고 개인 자료는 수기보다는 서간문을 친구나 친지에게 보냈던 글들 이런 것들을 훨씬 많이 보고 그다음에 회고록을 이제 많이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소련이 근대 산업사회였던 건 맞다. 자기네가 옛날에 그렇게 말했었죠. 수정주의자들이. 근데 내적으로는 전근대적인 관행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라고 하고 결국은 정근된 과정 중에 이 이른바 근대 사회에서는 많이 사라진 후견 문화나 연줄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의 개인 숭배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남아 있었고 이게 이제 당원들의 욕망으로 연동된다 그랬습니다. 당원들이 어떤 욕망을 가졌냐? 당원들이 소박하게 지역 유지의 꿈을 갖고 지금 김원호 선생님 안 계신데 아침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 딱 그거요. 그러니까 여우하고 귀신이 돈을 많이 벌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적당히 벌어서 편하게 살려고 그랬다 그랬죠. 근데 딱 그런 꿈을 지금 갖고 있고 뭔가 지도도 카리스마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위신하고 체면을 어마어마하게 중시해요. 이게 공산주의자들 느낌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무지하게 전통적인 가족주의가 강하고 가족주의에 입각한 도덕성이 강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도덕성이 강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걸 싫어해. 기혼 남녀의 부정.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회니까 약간 이제 섹슈얼한 거는 해방적인 차원이 있었어요. 근데 기혼 남녀는 안 돼. 남녀는. 그건 왜냐면 가족에 대한 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을 제대로 안 키우는 사람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이제 그 분노가 컸었고요. 실제로 그런 걸 보면은 고발도 많이 해가지고요. 이 대숙청의 죄목 중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바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까 이제 공산당원도 숙청할 때. 네. 네. 왜 이랬느냐?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왜 정근대제형 관할이 남았느냐? 네, 지금 끝내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이에요. 왜 남았느냐라고 하면 시장기제라는 게 오히려 정근대성, 전통성을 더 효율적으로 파괴하는 것인데 소련은 시장기제가 없었고 국가만 이제 겉으로는 강력했다 이겁니다. 국가기구가. 근데 강력한 국가기구는 오히려 전통 파괴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시장은 훨씬 더 효율적이어가지고 다른 사회들은 이걸 다 파괴해놨는데 여기는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고요. 이 제가 보는 당원상은 이래요. 그러니까 앞에 그 얘기를 다 종합해보고 나름 이제 장단점을 가지면 사회주의가 미래고 시간은 그들 편이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건설 욕망이 진짜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이거는 이제 부정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수정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아까 신정통주의자들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욕망이 사적보다는 훨씬 공적인 성격으로 이제 드러났던 거고 공적인 성격으로 드러나 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자기가 활동해야 되는 조건이 너무 척박해요. 그러니까 경제 문화적 조건이 척박하고 그 다음에 국제 환경이 적대적이니까 중앙당이 계속 좁니다. 당장 탱크 생산이 오늘 10개가 돼야 되는데 안 되면은 너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쪼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사회주의는 건설해야 되니까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다가 결국은 인간이니까 문책은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런저런 짓을 하면서 이제 생존 전략을 추구해 갔던 그런 인간들이 바로 스탈린 시대 당원이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